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결론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제 테마의 번호가 20번대를 넘어옵니다. 테마 20주제, 조선의 문화 1인데 이 주제는 아마 제가 한능검에서 가르치는 주제 중에서는 얘도 거의 탑3 안에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냥 이 유형은 그냥 출제되면은 기본적인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궁궐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이에요. 자, 아마 오늘 다룬 파트 중에서 솔직히 여기만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궁중문화유산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 않은데, 제가 처음부터 다룬 이 궁궐 파트는 제가 지금 범위상 조선시대 전체가 적어놨지만 특히 궁궐 유형의 경우에는 현대사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궁궐 유형이 정말 특이한 게, 단순히 궁궐과 관련된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부속 건물을 외우는 걸 넘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궁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뭐예요? 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된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3강 때쯤부터 배울 근현대사랑 관련된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형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파트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복습해야 쉬운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이 파트 혼자서 여러 시기를 겁나 아우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그림 파트도 문화유산 파트도 처음에 구별하는 걸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빈출도는 더럽게 낮아요. 아마 제가 다룰 전체 주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출제율도 낮은데 더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금만 따겠다, 솔직히 이 강의 패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래서 일단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주제인 건 알아두시고, 또 그렇다고 뭐 공략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볼게요. 자, 또 첫 번째, 조선시대 대표 궁궐의 부속 건물 및 역사적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궁궐의 대표적인 부속 건물을 힌트로 주고, 뭐 이 건축물은 태종이 한양한 수도를 다시 옮기며 건립되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정답 키워드를 내는 게 일반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 대표 궁중문화유산의 특징 및 의의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궁궐 파트랑은 조금 다른 게, 얘는 또 빈출도가 더럽게 낮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10번 내면은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주제라 진짜 빈출도가 또 낮아가지고 얘를 하자니 너무 어려워, 얘를 하자니 너무 안 나와. 그 대신 조선시대 그림 유형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따 다룰 내용 이건데, 이 그림 파트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오고요. 제가 전략도 정말 쉽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파트만이라도 합시다. 솔직히 이 주제에선 여러분들이 한 3급에서 2급만 따겠다면은 얘만 제대로 먹어도 됩니다. 얘만. 근데 얘는 가성비가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파트 어렵다, 얘만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난이도도 이 그림 유형을 파악하는 거, 그림 사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궁궐 및 궁중문화유산은 반대로 어렵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궁궐 관련된 내용 다룰 건데,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 있는 근현대사 파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파트 소화 못할 것 같다냐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패스하시고 여기 궁중문화유산이랑 그림 유형만 공부하시고 나중에 근현대사 다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도 되겠지만, 뭐 그래도 그냥 뭐 있는지 가볍게 보고 싶어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최대한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처음부터 이해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들이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제가 시기를 나눠가지고 각 궁궐별로 뭐가 발생했는지 그건 다 다뤄드릴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이제 TMI 그만하고, 자, 첫 번째 경복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궁궐 유형 경우에는 이 왕이 앉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이 궁궐의 위치가 어디 있는 거지? 라는 기준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의 경우에는 북궐,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우에는 동궐,
경희궁의 경우에는 서걸이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기껏해야 선지에서 서걸로 불렸다 이런 거 정도만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경복궁의 경우에는 이 태조 이성계 때 한양으로 천도하며 창건한 첫 번째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처음 지어진 궁궐이다 보니까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첫 스타트를 잘 끊기 위해 가지고 그 조선을 건국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뭐 열심히 일에 임하세요, 아니면 편히 주무세요, 이 궁궐 아니면 경복궁 자체에도 큰 복을 누리세요, 이름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가지고 되게 건축 하나하나에도 정치를 얼마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상을 잘 담아서 만든 게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복궁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부속 건물이나 궁궐 자체에 첫 글자가 다 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궐 자체는 애초에 첫 번째 궁궐이에요. 스타트, 한글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기역이 제일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경복궁의 경우에는 일단 부속 건물이든지 왕이든지 모든 게 다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랑 연관되었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복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일단 개항기 때는 명성황후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23강쯤 공부하면은 고종이란 인물이 있어요. 왕 26대 고종. 그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가 나중 가면은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우거든요. 청일전쟁이라는데 그 뒤에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긴 다음에 중국의 땅덩을 일부 빼앗았는데 당시 삼국간섭이라 해가지고 뭐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삼국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영토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명성황후라는 인물이 자, 러시아 오빠 너무 멋있어, 어머 어머 하면서 칠러 내가 형성하려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를 좀 노렸었던 일본은 이게 반발해가지고 명성황후를 이 경복궁 건천궁에서 죽이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아마 지금은 이 내용이 모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거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 지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경복궁에서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냥 지금은 이런 거만 알아두시고 일제감정기에는 궁궐 앞에 조선 총독부가 건립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일제감정기라는 내용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 뭐 역사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라도 우리나라가 일본, 그러니까 당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약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시기를 일제감정기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완전 통치하기 위한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앞에 세워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정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을 완전 깎아내려는 의도를 담았었고, 특히 이 경복궁에서는 조선물산 공진회라 해가지고 이게 1915년에 경복궁에서 개최된 일종의 물건 박람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시행한 건데, 참고로 이 조선물산 공진회는 나중에 한 28강 때쯤에 배울 무단 통치기의 역사적 사실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통치 체제의 그런 정책의 변화, 이런 주제를 잘 다룰 건데, 그 무단 통치기의 역사적 사실로 뭐가 있어요 했을 때 이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조선 총독부의 경우에는 나중에 현대사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정부가 나오는데, 뭐 최근으로 치면 뭐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 총독부의 경우에는 한 90년대 후반쯤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일제 잔재를 털겠다는 목적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가 그냥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상남자 모두를 이거 그냥 바로 펑 폭파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진 게 경복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덕수궁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속 건물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다룰게요. 자, 일단 서거당. 이 서거당은 제가 아마 16강 때쯤에 잠깐 언급했던 건데, 광해군이 자신의 그 두 번째 엄마인 임목대비를 유폐한 장소다. 그리고 덕수궁의 경우에는 사실 이 궁궐 자체보다는 약간 후반부의 역사를 조금 더 중심을 설명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임목대비가 유폐된 장소다, 그게 좀 잘 나오고, 고종이 아관파천, 아까 말했었던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당시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하면서 러시아 공사국가로 도망친 역사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평생 뭐 왕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었는데 그때 돌아온 궁궐이 덕수궁. 당시에는 경운궁이라서거든요. 그래서 이 경운궁이란 용어가 나오면 또 덕수궁 말한 거니까 이건 별도로 기억해 두시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역사적 흐름이 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와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그게 중명전이에요. 이 을사늑약이란 걸 체결하게 되면서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이 총독부보단 약한 통치기구, 관섭기구인 통감부란 걸 설치했었다. 그거의 계기를 가져온 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덕수궁 중명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딱히 뭐가 없고 현대쯤 이뤄가지고 광복 직후에 그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논의하는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됐었는데 이게 한능검에서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라 이 석조전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이 덕수궁의 경우에는 석조전이랑 중명전만큼은 제가 무조건 암기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있는 키워드 자체는 그 여러분이 근현대사 파트 다룰 때 그 파트의 주제 대표 키워드로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부속 건물도 되게 연계가 많이 되는데 이 덕수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을사늑약이라는 개념을 알면은 조금 접근이 쉬울 것 같은데 이 일제에 의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덕수궁 경우에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서 야 니네 잘못했지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남겼잖아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래가지고 죄송 들어간 중명전 석조전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동궐로도 불렸고요. 이 궁궐은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에서는 실질적인 두 번째 궁궐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래서 이 창덕궁의 경우에는 태종이 한양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면서 건립한 궁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계에서 이방으로 넘어올 때쯤 한번 수도가 임시로 개경 그쪽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양을 수도 다시 재천도하면서 건립했던 게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 자체를 내면은 이게 빈출 키워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건립한 거 경복궁, 아들이 건립한 거 창덕궁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속 건물로는 뭐 정조 때 이 설치했었던 학술 연구기관 관련된 규장각이라던가 그리고 정문인 도남문 그리고 뭐 인공연못인 부용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창덕궁에서는 나중에 일제감정기에 항일운동이라 해가지고 뭐 일제 통치 정책이라던가 이런 거에 저항해서 독립을 이렇게 열망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걸 하는데 60만세 운동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마지막 뭐 대한제국이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인 숭종의 장례 행렬이 출발했던 곳이 여기 창덕궁 도남문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관련된 그런 장소로 연결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궁궐은 약간 서울 사시는 분들은 유독 이 광화문이나 장소가 좀 익숙하고 광화문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이 경복궁이 익숙해요. 경복궁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창덕궁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것도 얘고요. 그래서 이 창덕궁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이유는 실제 창덕궁 가면 되게 예뻐요. 그 자연경관이랑 그 자연경관 속에서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은 이 건축물이 되게 이쁘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창덕궁이 진짜 예쁜데 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정말 어우러지게 잘 배었다는 그런 의의를 평가받아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면 되게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명소가 되면 돈이 많이 벌릴 테니까 나 부자 될 것 같아. 자, 세계문화유산이야, 명소야, 사람들 많이 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부자 될 것 같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이 셋만 제대로 외워도 궁궐 유형 다 풀거든요. 솔직히 경희궁이랑 창경궁은 그렇게 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경희궁인 경우에는 서골로 불렸다. 솔직히 이것만 암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정전이 뭐 숭정전이랑 정문이 황흥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이랑 흥화문을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문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저도 교재 만들면 쓰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기 쉽겠다라는 걸 발견했지, 애초에 경희궁이나 창경궁 자체를 심화편 개편 이후에 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고, 경희궁은 그 뭐 전쟁이든지 뭐 여러 가지 유사시에 왕이 본국을 떠나서 옮기는 이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본궁이 있고, 아니 잠깐 옮기는 궁궐? 그냥 그 정도 역할이었는데 나중 가서 뭐 국가 관련된 행사도 해가지고 조금 역할이 올라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창경궁의 경우에는 나중에 일제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격화되면서 일제가 여기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궁궐의 위상을 격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서 뭐 동물원도 설치하고 식물원 같은 것도 설치되었다. 그래서 창경원으로 격화되었다는 이선지가 조금 궁궐 유형 나올 때 필수로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창경궁 자체는 그렇게까지 뭔가 낼만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오답선지를 구별할 때 조금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창경궁이랑 경희궁은 그렇게까지 잘 안 나왔었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상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이 셋을 중심으로 외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쉬운 줄 넘어볼게요. 이 파트가 오늘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자, 다음으로는 조선시대 궁중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무래도 궁중문화유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울, 한양에 있긴 한데 예외적으로 수원화성만 수원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묘입니다. 종묘의 경우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일종의 유교 관련된 건축물이에요. 유교. 이 조선시대는 유교, 성리학 되게 유효했었잖아요. 그래서 유교랑 관련된 건축물인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제사를 담당하는 건축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 건립한 건축물인데 말 그대로 그냥 제사하려고 그냥 지은 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 비롯한 우리나라의 그런 제사 문화를 볼 수 있는 건축물로서 정말 의의가 높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로서 당시에 이 조선시대는, 다음 파트에 다룰게요. 여기서 설명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뭐냐면 사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제사 문제랑 농사 문제가 진짜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거는 제사랑 농사를 정말 중시한 건데, 이 제사를 담당하는 곳은 종묘고요. 농사랑 관련된 대표적인 장소는 사직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 곡식,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뭐 산풍작물도 재배하고 뭐 고구마, 감자 등도 전래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주식은 쌀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잘 재배하는 게 정말 조선시대 전기부터, 사실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토지와 곡식이신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제사를 지내는 재단인 사직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선시대 약간 드라마 보면 약간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하는 내용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이게 중요했는지 그걸 다루고 싶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선농단입니다. 이 선농단이랑 사직단이랑 사실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살짝 차이가 있다면 중국의 신농과 후직이라는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그 제사의 대상이 다르다? 사실 선농단이라던가 사직단이라던가 그렇게 역할 차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렇게까지 와닿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한능건 기초에서 이걸 굳이 구별하는 것 같길래 뭐 사직단의 경우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선농단의 경우에는 중국의 신농과 후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차이점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원화성입니다. 자, 이 수원화성의 경우에는 정조 때 그 나중에 22강 때쯤에 다룰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기기도서 창구에서 만든 과학기구인 거중기를 통해서 건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중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약간 지금 보시면 당연히 여기 성벽에 필요한 돌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돌 같은 걸 좀 쉽게 옮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인력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과학기구를 만든 거예요. 아무튼 정조 때 자신의 정치적 이상향을 담고
그 자신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 근처에 해당되는 이 수원에다가 그 정치적 이상향을 담아가지고 수원 화성이란 문화유산을 건립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수원 화성의 경우에는 장용영 외영이 위치한 곳이에요. 장용영 내영은 서울에 위치했고 장용영 외영의 경우에는 수원에 위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용영 외영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 공신돈이라던가 포루 등 방어시설 존재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뭔가 좀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죠. 여기 안에 대포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외적이 침입했을 때 대포든지 뭐 창 같은 거 안에서 표 찌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의 침입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시설 같은 게 존재했었고 이 문화유산도 건축물의 그런 보존 상태라든지 뭐 축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 수원화성 어떻게 지었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 같은 게 정말 잘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의의를 인정받아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화유산 다룰 게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 4개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그림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여기는 솔직히 제가 정말 빠르고 쉽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명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게 발라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그림을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자, 그럼 그림 파트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선시대 전기의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몽유도원도랑 여기 나와 있는 고사관수도만 좀 외워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조선전기의 몽유도원도는 안견이라는 인물, 참고로 여기 있는 지금 이런 거는 인물의 호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본명이 있겠지만 해품사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다른 이름 같은 건데 이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호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괄호에 있는 호 관련된 키워드가 한능검 심화편에선 힌트로 진짜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한능검 정답 선지를 고를 때 빈출로 보셔야 될 그림들을 넣어놓은 거지 실제 문제에서는 특정 화가의 뜬금없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든지 강의를 보든지 안 나올 만한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출제자는 뭐 이 단어는 뭐 땡땡 그림 그렸습니다. 이런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호를 암기하지 못하면은 문제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괜히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딴 데 빠졌는데 다시 본론 돌아와가지고 이 안견이라는 인물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이상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몽유도원도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이상세계 자체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게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몽유도원도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이렇게 가로로 긴 느낌이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해 두세요.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게 좀 그림이 길게 나오거든요. 가로로. 저 두 번째, 강의안입니다. 강의안의 경우에는 이런 고사관수도란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렇게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안의 고사관수도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의 그림은 이 몽유도원도랑 강의하는 고사관수도가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데 솔직히 조선시대 전기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볼 거는 조선시대 후기가 더 중요해요. 물론 전기 나옵니다.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저 안견이랑 강의한 다 한 번씩 나왔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비중도를 보면은 조선시대 후기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김홍도. 호는 단원이고요. 일상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물론 김홍도가 이런 그림만 그리진 않았어요. 이런 그림 외에도 인물도라든지 아니면 풍경 같은 걸 그린 풍속화도 당연히 그리긴 했습니다만 김홍도의 그림이 잘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 표현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춤추는 무동이라든지 당시 농사라는 벼타작이라든지 말 그대로 씨름하고 있는 씨름도라든지 실제로 서당에서 어떤 훈장님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회초리 갖고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서당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이
되게 김득신의 그림과 헷갈리기 쉽거든요. 특히 이 김득신의 그림 중에 파독도가 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스꽝스럽잖아요. 마치 너 넘어지려고 하고 어머나 어떻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되게 김홍도의 그림과 진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 이 시험 공략하신 분들은 이 김홍도랑 김득신의 그림을 혼동하기 쉬워가지고 이거 안 놓치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다음 신윤복의 경우에는 얘 진짜 쉬워요. 그냥 그림에서 여자가 나오면은 신윤복이다, 이렇게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신윤복의 그림은 단어 풍정이라든지 월화정인이라든지 여기에 플러스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미인도라 해가지고 실제 미인 하나 그림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삥게 그려진 게 있는데, 신윤복 그림의 경우에는 유독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약간 뭐 지금에서 약간 뭐 드라마에서 막 로맨스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약간 조금 선을 살짝 넣으면 약간 좀 은밀한 그런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남녀끼리 뭔 연애야 이런 되게 보수적 사회였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런 로맨스라든지 아니면 당시 여성 관련된 그림 같은 걸 조금, 아니면 약간 사치 부리는 거, 향약 부리는 거, 약간 이런 거를 거침없이 표현했던 게 신윤복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여자 나왔다, 신윤복이구나,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는 회원입니다. 자 다음 정선. 이 정선의 경우에는 호는 겸재고요. 진경산수화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화가 중에서는 이런 자연을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속화류의 그림을 진짜 많이 그린 게 정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몽유도원도랑 이 금강전도로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초에서 좀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은 몽유도 원도는 좀 가로로 길게 나오면 금강전도는 조금 세로로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맥 때문에 두 그림을 좀 많이 혼동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가로 세로 이렇게 말하죠. 뭐 세로 가로 이렇게 안 말하죠. 그러니까 가로가 먼저 전기, 세로가 나중에 후기,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전기 후기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런 뭔가 산이랑 관련된 그림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좀 몽유도원도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그림을 많이 그린 게 정선이다 라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덕진 아까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김정희의 경우에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화가는 아니에요. 얘는 학자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화가는 아닌데 얘가 당시에 그 한번 제주도로 유배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추사 완당 적었는데 완당호가 왔는데, 사실 추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라긴 애매하지만 이게 워낙 거의 호급으로 잘 언급돼가지고 적어놓긴 했고, 아무튼 이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될 당시에 제자 이상적에게 책을 받은 답례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런 뭐 소나무 같은 나무의 사이에 집 한 그루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김정의 경우는 유배 당했으니까 뭔가 자신 유배 당했을 때 뭔가 이런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처럼 그런 쓸쓸한 상황을 표현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서 세안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배 생활에 그런 쓸쓸함을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걸 그렸다 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첨제 강세왕의 그림인데, 이 강세왕의 경우는 영통동부도 통해 가지고 서양의 원근법을 반영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멀리 보이는 건 좀 작게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 가까이 있는 건 이게 크게 그려가지고 진짜 원근법에 맞게 그런 크기 같은 걸 표현한 그림 같은 걸 그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유형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보다 일단 호를 먼저 암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손으로 가린 다음에 김득신의 호는 뭐였지? 아, 백곡이구나. 정선의 호는 뭐지? 아, 겸재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호를 먼저 암기해 두시고, 각 화가의 그림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두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하시면 그림 유형은 이 그림만 한번 익숙해지면은 금방 풉니다. 자, 이것으로 테마 20도 마쳤고, 다음 테마 21도 솔직히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아마 다음 주제가 아마 제가 가르칠 강의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주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파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이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테마 21 조선시대 문화 2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